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죠.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것과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의혹과 마지막으로는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더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의 대책들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 상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무관하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그 2019년 3월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농단 연루자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통보받은 66명 중에서 그 사실 자체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징계 시효가 지난 것이 3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 시효 도가여서 특별한 검토를 더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34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 일부는 그 전년도 2018년도에 이미 징계할 때 대상으로 포함된 것도 있고 해서 선생님 그 결론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징계에 회부된 분이 10분 가량 네. 징계 회부됐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자고 해서 그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여 명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겁니까?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까 시효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9년에 문제가 검찰이 그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도과했다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이미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를 넘기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은 없었나요? 예,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결국 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징계 시효 넘은 분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 시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이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따로 그 과거 징계 사유가 아닌 징계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인사에 특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징계 10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보면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연루된 분들 치고는 징계 양정이 굉장히 낮아요. 가장 많은 분이 정직 6개월이고 대부분 정직 3개월이거나 감봉, 견책 이런 식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달에 법원에서 징계한 사례를 보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서 정직 2개월을 징계를 했는데 이게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남긴 것 가지고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어요. 이것과 지금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선 그 징계 부분은 법관징계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봐주기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징계의 양정도 매우 그 불합리해 보이고 한편 그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각률을 보면 90% 넘게 기각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건에서는 90% 정도가 발부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맞습니까?
일반 사건의 경우에 뭐 90%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략 80% 정도 네, 영장이 알겠습니다. 발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저희가 제기할 것이고 잘 추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부와의 재판 거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거래가 문제됐는데 재판 거래를 막을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재판 거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현재 특별히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판이 대상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여쭤볼 게 상당히 많아서 짧은 답변을 요청드리는데 나중에 그건 따로 좀 예, 자료를 그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개입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인사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사법농단 초래했던 인사권 그 권력 구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그런 변명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시스템은 대법원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사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1인이 여전히 평정할 수 있고 결국에 법원장으로부터 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수직 조직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받게 되니까 판사들이 여전히 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 부분 그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법행정자문위원회 회의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7번 회의 중에 4번을 관용차 얘기를 하십니다. 관용차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관용차 때문에 사법농단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회의를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짧게 1분만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위헌적인 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법률의 처벌 규정에 미비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처벌 규정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를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법원행정처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재판할 때 매일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집중심리가 원칙으로 매일 개정이 원칙인 것 알고 계시죠? 매일 개정이 어려울 때는 14일 이내에 기일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게 현실에서 좀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만 그렇게 지켜지기 어려우면 별 문제가 그래도 문제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법농단에서 나왔죠. 그 강제징용 사건을 보면 그 대법원 재상고일로부터 5년 뒤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바로 끝나서 확정이 되어야 될 사건인데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건에 의해서 이 재판이 한없이 길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피해자 9분 중에 8분이 사망하고 1분만 남아 계셔서 확정 판결 받았던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사한 사례를 보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재심 결정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했죠. 기계적 항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계적 항고에 대해서 3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선고하지 않고 질질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포함해서 계속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간암으로 간암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뒤에 재심 개시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판결 때문에 진짜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그 재판 지연에 관해서는 저희도 늘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법원의 인적 물적 어떤 여건의 미비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고, 특별히 어떻게 뭐 규정이나 법으로 뭘 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늘 훈시 규정의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각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차장님, 신경을 그거는 가지고 해야 될 걸로 네, 생각합니다. 각 재판부로 넘길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제도 개선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마련해 주시기를 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단이 늘 옳지만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사건을 잘못 처리했던 게 기사화된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폭행 사건이었고 폭행 사건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합의가 있는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공소기각해야 된다라고 파기환송했죠. 그러나 이게 군형법 적용 사안이라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항소심에서 유죄 그 파기환송의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속력 받지 않고 사실상 유죄 판결에서 다시 올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피고인은 장갑 던진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재판을 왔다 갔다 얼마나 심하게 받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손해배상조차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사건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그 공소장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게 군사 시설 내에서 일어난 행위인지 여부가 분명치가 않아서 아마 그런 판결이 나갔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재판을 더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